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검찰이 아마 내일, 빠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쯤 이재명에 대한 기소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현재 3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4개 재판이 되잖아요. 네, 4개가 되죠. 그러면 이건 또 수원지법에서 열립니다. 네. 수원지법 열리게 되면 아까 우리 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좀 사건을 알고 있는 판사가 하는 게 아마 그 하기 때문에 법원 내에서도 네.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그렇죠. 맡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재명을 만약에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물론 재판이 열리겠지만 어떤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쟁점이 될까요? 쟁점은요, 이겁니다. 이화영으로부터 그 대북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여부입니다. 네. 지금 쟁점이요. 이화영 1심 재판부에서는 북한으로 건네진 그 미화 200만 불. 네. 이건 이재명 방북을 위한 사례금. 근데 이제 내일이나 모레 이재명 영장을 치면 그 구속영장에는 그 사례금이 뇌물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뇌물로. 그러니까 이재명이 쌍방울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줄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대북 사업 관련해서도 우선권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심지어 제가 이제 쌍방울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는 대북 사업과 무관한 경기도가 좀 돈을 풀어서 뭐 좀 이렇게 경기 부양하는 그런 데도 경기도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있잖아요. 대북 네네. 사업과 무관한 거. 그런 거를 쌍방울에게 우선권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 대가성 이런 것들이 입증되기 때문에 이재명 방북을 위한 뇌물로 요것만 입증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뭐냐면은 이화영 재판 때는요.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 말았는지가 거기 이제 이화영 공소장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공소장에 없는 거는 굳이 판사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뭐 갖다 붙다 내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공소장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작년 9월에 이제 구속영장 칠 때는 최소 17차례 보고했다. 17차례? 예, 최소 17차례, 최소 17차례. 17차례. 그리고 그때 이제 이재명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은 그 도장 이런 거는 운전면허증 도장처럼 그냥 의미 없이 찍어주는 거지 꼭 그 뭐 보고를 받고 찍어주는 그런 도장이 아니다. 박균택이 그렇게 박균택이 얘기했죠? 그런 소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자기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 추진한 거다. 네. 그냥 이화영에게 다 바가지를 씌웠는데 그래서 어저께인가 뭐 오세훈 시장이 아니 내가 서울시장을 몇 번 하는데 이 예를 들면 서울시 부시장이 나한테 보고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중단위를 그냥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느냐. 제발 좀 개소리 좀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쟁점이 요거예요, 요거. 쟁점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검찰이 그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7차례 대북 사업 경과를 이제 이화영이가 보고를 했다. 네. 자 그리고 이화영의 당시에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고 있어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네. 보고를 하니까 이재명이 잘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같은 해 2019년 1월달입니다. 쌍방울이 중국에서 북한과 협약을 맺을 때 김성태한테 전화로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다. 네. 이렇게 지금 일단 이 혐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7번 보고했다는 것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 사건은요 처음부터 지난번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지적했지만 경기도가 정무부지사가 아니라 평화부지사라고 이름을 정한 것부터 최초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북 사업을 하겠다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 최초입니다. 자, 그렇게 맡겨놔놓고 그 중요한 대북 사업을 아무 보고도 받지 않았다라는 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예. 증거로도 현재 17차례 보고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인한 거, 그다음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이화영이 어디 갈 것 같으면 이걸 갖다가 공문서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인 같은 게 이제 충분히 있다. 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도 내부 그때 보고하면서 같이 첨부했던 문서라든가 뭐 사진이라든가 뭐 주고받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한 증거가 다 확보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이 2018년 11월에 리종혁 일당이
이제 경기도의 초청으로 여기 와서 뭐 일산 킨텍스에서 행사하고 네. 그랬잖아요. 그때 리종혁 일당할 때 뭐라고 그랬죠? 내가 육로를 통해서 평양 한번 가고 싶다. 네. 한번 그렇게 좀 나 좀 그렇죠. 그 초청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북한의 김영철에게 자기 좀 초청장 좀 보내달라. 네. 방북하고 싶으니까 초청장 좀 보내달라.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자기 명의의 그거를 보냈잖아요. 네. 서한을. 자,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쟁점이 굉장히 아마 될 겁니다. 쟁점이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이런, 지금 이화영의 진술, 그 다음에 이제 김성태가 7월 12일인가요? 네. 이제 그 선고 공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할 경우에, 그리고 또 이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이화영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맞아요. 그리고 이 판결문이 중요한 어떤 이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맞아요. 이런 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네. 선견지명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아마 이제 같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가 쓴 거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 되면 재판 속도도 꽤 빨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원래 신진우 이 부장판사가요. 이 수원지검에 여기 형사합의 11부 아니에요? 네네. 여기 만 2년을 올해 2월에 했어요. 네네. 그래서 올 2월에 딴 법원으로 전보를 가야 됩니다. 원래 2년만 했죠. 네, 2년. 근데 이제 2월 5일에 새로운 수원지법원장으로 김세윤 법원장이 취임을 합니다. 네. 근데 취임식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진우 부장판사를 1년만 더 있어라 하고 유임 조치를 내립니다. 아하.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은 김세윤 수원 법원장이 이 사건 이재명 그리고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하게 되면요. 이화영을 공범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공범을 하죠. 맞아요. 그러면 이화영 재판이 여태까지 신진우 부장판사가 했는데 그렇죠. 이화영의 새로운 그 혐의가 또 이제 기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딴 판사한테 맡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의 뭐 99% 신진우 판사한테 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신진우 판사가 이 이제 이재명 쪽에서 뭐 재판부 기피 신청 뭐 별의별 또 뭔가 그 술책을 다 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벌써 이 재판의 판결이 내려진 지 3, 4일 지났나요? 네. 근데 이재명은 한마디의 언급이 없습니다.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럴까라는 걸 보면 이 재판이 꽤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재명이 이라고 아마 잘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이 재판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김성태가 귀국하면서부터 민주당이 완전히 당이 총력적으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김성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뭐 별 상관없이 이야기하다 김성태가 법원에 검찰에서 이제 진술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민주당이 아주 당을 총력전을 펼쳐서 다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재명도 이제 본인도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느낀 거죠. 이거 지금 이대로 가면 내가 빼박이다. 그리고 굉장히 중대한 범죄니까 그때부터 이제 당에서 나서서 이화영 회유하기 시작하고 저 누굽니까? 저 이화영 부인, 네, 백종화 만나서 회유하고 변호사 뭐 회유하고 등등 뭐 당에서도 찾아가서 뭐 구치소까지 면담 요청하고 그게 이제 그런 변호사들이 이번에 또 이어서 와서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이 보면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죽기 살기로 할 것 같아요. 죽기 살기로 하죠.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해 공작을 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벌써 지금 일단 특검법, 즉 이 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법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사들에 대한 수사 검사들에 대한 이제 탄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오늘 또 김승원이 그 판사 출신이죠. 네. GSGG 이야기한. 네, GSGG. 이야기하는 그 G는 자기 30년 판사했는데 이런 판사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마 판사에 대한 또 탄핵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탄핵을 시켜서 어쨌든 간에 재판을 연기시켜서 못하게 그렇게 막겠다는 전략이 지금 분명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이 검사의 손을 떠났고 검사는 이제 공소 유지를 위해서 네. 법정에서 이제 이재명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그거를 할 텐데 최종적인 판단 이거를 쥐고 있는 건 누구예요? 판사 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판사를 더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팩트 체크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요. 네. 자기가 국정원장 해봤는데 이 사건의 그 실체는 당시 국정원 비밀 문건이 제일 정확하게 적고 있는데 뭐 뉴스타파 보도한 거 말이죠. 자기가 그걸 보니까 이거는 국정원 비밀 문건에 따르면 이 쌍방울 그룹이 자체적인 주가 조작 사건인데 그 검사도 그렇고 이 판사가 국정원 비밀 문건 그 내용과 다르게 이걸 저기를 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곧 무죄가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개뻥입니다. 이거. 네. 개뻥이에요. 이게요. 그날 이제 그 판결이 있던 날 금요일 그 수원지법에서 4장짜리 그 보도자료 A4 4장짜리 보도자료를 그 배포를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증거 목록이 나오거든요. 네, 나오죠. 뭐 증거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국정원 문건도 있어요. 다 봤다 그러더라고요. 네, 국정원 문건도 있고요. 또 국정원에서 이게 왜 국정원이 엮이냐면요. 안부수 씨가 민간인인데 북한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을 국정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갔다 왔으면 너 가서 누구 만났고 무슨 얘기를 했고 뭐 했고 다 관리를 해요. 네. 그것과 관련된 보고서예요. 그것과 관련된 보고서인데 예, 그리고 그 국정원 요원이 재판에 나와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 증언을 했어요. 네네. 증언. 그러니까 국정원 비밀 문건뿐만 아니라 그 문건을 작성했던 국정원 요원의 법정 증언이 있습니다. 그 네. 증언은 비공개로 된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일반 국가 기밀 사항이 있어갖고 일반한테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뭐 해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예? 참. 그 박지원은 완전 개뻥 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 측 인사들을 보면 오직 그 뉴스타파 보도 하나 가지고 왜 법원이 이걸 안 봤냐, 검찰이 이걸 무시했냐라고 막 그러면서 결국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검토하고 이미 다 증거 목록에도 있고 다 살펴봤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냥 그쪽의 일부분이고 네. 실제로 다른 증거나 등등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증명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거를 자꾸 부추기는 이유는 뭐냐니까 뉴스타파라도 마찬가지고 뭐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뭐 지금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뭐 희망과 끈덕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계속 지푸라기를 해서 그거 나오면 항소심에 뒤집어진다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로지 거기에만 얽매이곤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다 살펴봤고 검찰도 알고 판사도 알고 다 이미 검토했는데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시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박지원이 뭔가 이제 뭐 자칭 정치 구단이면 뭔가 좀 그럴듯한 무슨 수를 내놔야 되는데 이건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개딸들한테. 그렇죠. 예. 왜냐하면 개딸들도 뭔가 뭉칠 수 있는 뭔가 저걸 네. 줘야 되니까요. 근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그러니까요. 진짜 저도 참 이게 뭐 오랫동안 국회의원 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국회 최연장자면 네. 그래도 좀 상황에 대한 어르신다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나와서 그냥 이재명만 그냥 뭐 주구장창 그냥 저렇게 뭐라고 할까 이게 뭐 칭찬만 하고 그러니까요. 이재명 저것만 받들기만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혀요. 근데 네. 뭐 이쪽 당에 나이 많으신 우리 황우려 위원장님도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가 이 정치에 원로가 없다. 정말 정치가 이렇다 하는데 뭐 정치 구단은 개코로 정치 구단입니까? 무슨 정치 구단 정도면 구단다운 면모를 보여야지. 그렇죠. 예. 이거는 완전 급수 낮은 사람밖에 안 돼요. 네. 오직 그냥 이재명을 그냥 방탄하기 위한 거기에 앞장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나마 그래도 이 마지막 박지원이라는 어떤 정치의 이름을 남기려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이게 참 우리나라는 희한해요.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뭔가 좀 이렇게 보고 배울 만한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과거에는 그래도 원로 하면 그 원로 그 현인 정치라는 게 원로 정치. 네. 이게 플라톤이 약간 그런 거를 좀 내세운 거죠. 그 원로들이 이게 그 많은 그 지혜가 응축돼 있고
그래서 국가 원로 회의라는 걸 열어가지고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 때도 이게 원로가 있고 이게 민회가 있잖아요. 네. 이게 선거를 뽑힌 요즘 같으면 이제 국회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혼합정이었는데 그 원로 정말 이 정치권에 원로다운 원로가 없습니다. 참 제가 이제 우리 언론사 같은 데도요. 이런 원로들 뭐 이렇게 기고를 한다든지 뭐 토론을 한다든지 이걸 할 때 정말 원로 정치인들 할 분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와 관련돼서 참 논의할 분이 별로 없습니다. 참 그런 뭐 안타깝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